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 혹시 뭔지 아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아, 그게 주제인가요? 확실하군요, 역시 결론은. 네, 우리가 좋아요와 구독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100일째 만남이야. 그러니까요. 시간이 꽤 됐네요. 네, 우리 네. 모임 이걸 한지 100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이거 한지 꽤 됐죠, 벌써. 술 먹은 지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머리 싸매고 술 먹은 지 네. 벌써 100일이 됐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간 참 빨리 가요. 그래도 그동안 흰머리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요새 아까 딱 오는데 네. 일하시는 분이 네. 그동안 요새 보면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필요하고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늙을 일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근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심이 늘었군요. 네. 아,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많아. 그랬군요.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근심을 좀 던 사람들이 좀 있을까? 근심을 던 사람? 네, 상대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좀 근심을 덜었을래나? 그랬을래나?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불은 좀 껐다는 느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 온다면서요. 불확실한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네. 네. 그게 있어서 지금 뭐 보면 이제 뭐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 확실히 줄은 건 맞는데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 반전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으니 그렇죠. 예,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보고자 시도를 했었죠. 근데 시발탄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사실 619 대책. 619부터 시작이죠. 네. 619가 워낙 존재감이 없었던 대책이라 이게 너무 파리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런가요? 619는 패스. 잊혀졌어.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이 부양책에서 규제책으로 바뀌는 턴어라운드 전환점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잊혀지고 파리가 너무 세게 한 방에 다 때려버려가지고 그렇죠. 그것만 지금 그 이후에 9.5 대책 추가 대책 나온 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모르고 계시죠.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래 많이 나왔어요. 12.4 대책까지 뭐 지난달 말에 나왔으니까. 자, 오늘이 그 뜻깊은 파리 부동산 대책 100일 되는 날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에 열심히 떠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파리 부동산 대책 100일 지난 총평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 저는 해요. 현장 분위기가 진짜 궁금한데 그래도 이 네오비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뵙고 얘기를 듣는 일을 하시니까 그쵸. 현장에서는 저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듣는 편이라서 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지역별로.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서로 안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때요? 물어보면 그렇죠. 네가 장난하나 뭐 이렇게 나올까봐. 모르고 물어보냐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까봐. 네,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구나. 결론이 그런가요? 네. 그거를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세 가지나.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법무사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거래와 수반돼서 사실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는 업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무사, 대출,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상담사, 그다음에 세무사,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게 크게 네 가지 업종 맞나요? 그렇죠. 물론 뭐 부수적으로 이사는 근데 전월세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사 그다음에 도배장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이제 사자 붙으신 분들 중에는 네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무사도 있죠. 세무사도 있죠. 대출 상담사도 있죠. 월세 내기 힘들겠다네. 지금 거래가 딱 주면서 월세 내기 아주. 힘들다고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어떡하냐. 요새 없어요. 다들 사무실에 계세요. 거래량이 정말로 급감했다고. 매수 이게 지역별로 좀 되게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거래량하고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업인데 공인중개사업들은 현재 요새 경기가 어때요라는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인 상황까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미안한 질문이기도 해요. 어차피 경기가 죽었을 거라는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무사인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요새 경쟁이 워낙에 많아서 그닥 수익이 좋지 않아요. 옛날에 뭐 하고 다르게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통상 보면은 하루에 그래도 뭐 잔금 등기가 3개에서 뭐 많으면 뭐 한 5개 이 정도까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그냥 계세요. 많아봐야 한 개? 2개?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개점 휴업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큰일이네. 이것이 큰일인 거죠. 예. 그리고 세무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업무를 보긴 하는데 일단은 세금을 또 많이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2사 대책, 예, 그 신 DTI 적용 관련해서 문의는 있는데 뭐 해줄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다는 게 답이니까. 그것도 그러고 거래가 발생해야지 대출도 그렇죠.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선행 계약이 없다 보니 그렇죠. 이제 후속 대출 발생도 적죠. 안 되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감소하는 대출 증가량이 감소하거나 뭐 또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월급 나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분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일을 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요새처럼 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힘드시다는 마음이 와닿아요. 네, 와닿아. 지금 진짜 다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은 잡았으며 또 뭐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네.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일단 그 제가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지역별로 이제 KB 부동산 지수를 가지고 네네. 그 소스가 보니까 KB 부동산 주간 시계열이라 그래서 이제 KB에서 발표하는 그 가격 등락폭 가지고 이제 그걸 도표화해서 해놓은 거를 올려주시는 조사원 연구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지난주 대비 이 서울 수도권에 서울 안에서도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위 상승률 탑 10에 올라서 그러니까 상승 반전에서 상승으로 지금 빨갛게 타오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은 파란색이거든요. 네네. 파래. 시퍼래요. 네, 서울은 전체적으로 빨간다. 개 중에 인기 지역들이 아주 새빨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 인기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손님은 있다. 대기하고 있는 손님은 있고 간혹 문의는 있는데 물건이 없다.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물건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냥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터무니없이 높은 호가를 부르는 물건 외에는 네. 이 매수 호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 매수 호가 간극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물건 정도 그 수준에서 이제 물건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당장 보면 이제 제 아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매수 문의가 그렇게 없고 그냥 대충 떠보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카톡방 온라인 카톡방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도 있고 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의 얘기 물어보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조정을 받았나? 조정을 받았으면 내가 이 돈 주고는 지금 사기 그렇고
조정을 받았으면 사볼까 하는데 여전히 내가 알아봤던 그 금액이네. 에이씨, 아직은 이게 지역별로 갈리는 거예요. 인기 지역은 전화하면 물건 없는데요. 예를 들어 예? 없다고요? 말도 안 돼. 근데 여기는 전화해 보면 내가 말에 들었던 물건이 아직 안 팔리고 있구나. 내가 이걸 지금 잡으면 상투인 것 같으니까 못해. 뭐 이제 이런 거 확인하려고 이제 그렇게 문의는 있는데 문의가 있는 선에서 거의 그치고 매수가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매수 문의가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자들이 대책이 나오고 나면 팔아줄 걸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과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정책이 엇박자가 났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자들은 버티기로 들어갔죠. 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버티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자들은 또 대출이 안 나와서 또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통계는 뭐 부동산 거래가 65% 정도 줄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조금 시장에 그 내부적인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차라리 엄청 많이 해봤다거나 그런 분들이 정책을 만드셨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보다 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죠. 2005년에 그 대책이 나오던 시절이랑 지금이랑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2005년에는 매매가가 7억이라고 하면 전세가 3억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7억짜리 집을 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샀냐면 3억 전세를 끼고 네. 후순위 대출로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한 1억 정도를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되게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7억짜리 아파트면 7억짜리 집이면 대출이 5억은 나와요. 그렇죠. 한 7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 네, 전세가. 아니, 죄송합니다. 대출이 아니라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려면 2억 플러스 알파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물건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부대끼지 않아요. 그렇죠. 네, 부대끼지 않아서 전세가 맞춰주니까. 전세 가격이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팔라고 하는데 뭐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전세 가격은 뭐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매매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전세가 또 다시 돌면서 가격이 올라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정도에 대해서는 뭐 예측하고 있고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의 되게 무리하게 막 부채를 늘려서 투자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쫄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그러면 안 되면 전세를 다시 올려볼까? 뭐 전세를 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내년 4월까지 팔라라고 되게 그 윽박지르는 형태의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막 실효성은 높지 그리고 않은 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2013, 14년 이때부터 막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을 보아오신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이 되게 대책에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10년 15년, 2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 옛날이랑 달라서 요새는 옛날에는 언론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써 뭐 부동산 시장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피니언 이래서 뭐 그런 거 정도가 이제 배포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개인들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임드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거든요. 워낙에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25년 투자가의 소회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시장은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 뜨거워지면 규제하고 다시 가라앉으면 완화책을 해서 부양책을 내고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다주택자를 올가매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될 것 같으면 그 시점엔 다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 지금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주택투기 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추가가 붙는 거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투기 지역 해제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세금 부분은 또 예. 그게 학습 효과인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그 학습 효과를 전파해주는 이 스피커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맞죠. 그런 강의하는 데도 막 많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831 대책 때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뭐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부동산 투자를 10년 이상 해왔던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갔으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저렇게 되지 않겠어? 라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부동산이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1, 2년 만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네, 보편적으로는 네,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죠. 그렇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좋은 지역에 집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많이 증식되신 사실 경우들이 여러 많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일단은 자녀분들 증여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분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부대 끼기 전에 미리 하나 사놓겠다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근데 맞아요. 근데 하더라도 이제 임대사업자 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포지션이 살짝 예, 바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대신 임대사업자 내라. 그 얘기죠. 네. 사실 이번 정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뭐였냐라고 보면 사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놓고 월세로 수익을 받은 걸 대출 이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출이 이제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세가 안 나가요. 보면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면 매매가 안 되면 전세라도 돌겠지라고 해서 전월세를 이제 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가 안 빠져서 머리 아프다는 얘기가 뭐 지역 막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전세라는 거를 사실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굳이 매매를 안 하고 매수를 안 하고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든지 이러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텐데 사실 시장의 그 아직까지 열기는 안 간을 꺼졌어. 보는 거네. 그러면 안 꺼진 거지. 아. 네, 안 꺼진 상황에서 전세를 구하자니 약간 좀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발 미루면서 한번 일단 주춤하는 판단을 네. 해버리고 나면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최소한 2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장에 이제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게 이제 전세 매물이 시장에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월세를 하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전세를 놓고 간주 임대료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어떤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굳이 그런 형태보다는 전세 형태로 해서 시장의 매물을 풀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네? 갭 투자가 인기였잖아요. 갭 투자. 네. 파리 대책으로 갭 투자는 잡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실 보세요? 네. 갭 투자를 잡았다라고 하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죠. 예,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 대책에서 뭐 가계부채 대책으로 갭 투자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는 분. 그래서 이제 9월 26일인가부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3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입주기에 그렇죠. 넣게끔 해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하게끔 해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내용 보고서 의미 없이 주택을 여러 개를 늘려서 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이면 네 돈줄 어딘지 한번 캐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움츠려들게 하는 그렇죠. 세무서가 한번 사봐 이러고 딱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죠. 어떻게 쉽게 사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좀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좀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좀 지나친 부분도 있었어요. 집을 뭐 100개씩 갖고 뭐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2013년에 들었거든요. 네. 2013년에 이미 100채 정도를 그렇게 돌려서 네. 이 수도권 쪽의 아파트들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갭 투자라는 얘기가 없어서 예,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써놓은 걸 보니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에 그걸 한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무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되게 보편화됐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 갖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라고 하기엔 대충 보면,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임대사업자 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권 안에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 애초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 채를 갖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내고 등록하고 소득세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세금 많이 내시고 해주시면 뭐 일단 좋죠. 네, 세금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쉽사리 빠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지만 서울 특히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도 그래요. 이 얘기를 죄송한데 말 끊어서 지방도 보면 다 하락이 아니야. 그렇죠.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 동네에서도 핫한 지역들, 말 그대로 인기 주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여전히 빨간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수도권도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기 지역은 그러니까 상승반전해서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양극화의 형태가 그래프상으로 나타. 그 지역 안에서도 내가 이 동네 좋은 동네 집 하나 갖고 있고 약간 사이드 외곽에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는 팔려고 자꾸 내놓고 이거는 그냥 들고 가려고 하고, 이걸 살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요거는 살려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주거지가. 그죠? 여러 개를 갖기는 힘든 상황인 거니까 우량한 거 하나로 합치겠다 이런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 분양 시장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서 뭐 청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청약 관련해서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바뀐 게 이제 원래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가점제가 75%,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가점제 75% 반영이 되면서 가점 우선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책에서 아예 그냥 가점 100%에서 무주택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집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적용이 된 단지들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 그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약 통장 자체는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지금 그게 아닌 게 돼버린 거라서 그 하나를 가급적이면 차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곳, 보이는 곳에 넣겠다라 그래서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진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강남 지금은 이제 HUG가 그 분양가를 일단 핸들링을 하잖아요. 분양가가 높으면 주변 분양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몇 % 이상이면 보증을 안 해주는 형태로 해서 안 해주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일반 분양가가 가격 차이가 좀 싸면 당장 당첨만 되더라도 뭐 억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강남 안에는 진짜 청약 통장이 뭐 550대 1 이런 청약 경쟁률이 몰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번 주 지난주에
분양했던 청약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권역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 은평구 안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수색 4구역 그러니까 수색 증산 뉴턴 수색 4구역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응암 쪽 이쪽에 살짝 은평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그 시절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분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 통장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아무데나 쓰지 않고 조금 좋은데 차익이 딱 눈에 보이는데 찍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사실은 또 청약 통장 쪽에서 여전히 유동성이 보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기 수요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저께 이번 주에 저기 청약했거든요. 송도. 인천 송도요? 네, 송도에 200세대 남짓대는 SK 뭐 뷰 센트럴인가 아무튼 뭐 분양을 했는데 한 200세대 남짓대요. 이게 거기는 전매가 송도는 되잖아요. 지금 예. 네.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70점 나왔어요. 전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경쟁률도 몇백 대 1이 나오고요. 가점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시켜서 프리미엄 받고 팔아야지 하는 전국 투자. 수요가 막 지금 송도로 이제 그 풀려 있는 데는 간 거죠. 이제 그거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또 규제 들어가고 하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분양권 투자가 이렇게 투기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청약 가점제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뭐 거기까지 좋거든요. 이런 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그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서 사는 거냐만 조사하지 말고 청약하는 사람도 너 입주 자금 계획표 써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마디 빵 발표하면 그 투기 수요는 싹 죽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사실 저는 뭐 알면서 안 하는 건지 저는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둘 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건데 물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각장의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서 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봤잖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합격자 나올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냐? 이 옷 무슨 공시 수준이다. 막 시험 합격하고 나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영어가 안 들어가냐?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절대적인 옳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뒤에 발표예요? 네. 대목이야?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 이제 중개업 공부하려고 여기 또 내업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정도의 길을 알려드리니까 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욕심인가요? 사실 강의도 많이 좀 보완을 많이 좀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많이 교육 다녀보셨던 분들이 저희 수업을 딱 듣고 나면은 평가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들 다 얘기해 주셔서 부럽습니다. 네, 앉아 가면 갈수록 인정받는 인생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거기다가 예전에는 사실 저 혼자 대부분 했는데 요새는 전문 강사진도 구성이 좀 돼서 좀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생겨서. 네. 뭐 저에서 짐을 좀 덜었네요. 많이 덜었습니다. 나눠 먹는 입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같이 잘 나눠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혼자 먹으면 체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래나? 왜 우리 그 옛날에 뭐 50 뭐 있죠? 네, 아직도 잘 버티시는 분들이 잘 나눠 먹어서 버텼다면서요? 너무 어린 시절의 얘기라. 그렇죠. 네, 뭐 그랬던 얘기들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당시 저도 이렇게 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 때 청문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참
뭐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거 말하기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 100일 결국은 총평을 내려보면 일단은 대출로 집을 사는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막을 내린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유동성 이게 딱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데 네. 제가 이제 무역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IMF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IMF 전에 군대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을 했더니 IMF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 그 IMF를 어떻게 극복하나 뭐 이제 왜 IMF가 안 나 이런 과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그 원인으로 지목했던 부분이 딱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가 성장을 해왔고 대기업에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이 이런 거 하나를 잘 키운 다음에 그 기업에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 그래서 그 이빠이 받은 대출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나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또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쭉 기업들이 이제 그룹화되면서 만들어졌는데 시장이 이제 큰 외부 영향 안 좋아진 게 생기니까 눌러봤는데 이게 얘네들끼리 자본 출자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 눌렀더니 다 쭉쟁이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영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주택도 그거거든요. 여기에 대출 가득 받아서 이 갭 투자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을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끌어가는 모양새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제 그 기업이 무너졌던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듯이 부동산 쪽도 지금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부실화되는 것을 되게 우려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정책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뭐 이 별별 수다 우리 계속 해와는 과정의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가격 거래가 안 되는 게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자들이 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상투 잡기 싫은 거 왜 상투 잡기 싫겠어요. 옛날에 알아본 것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를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더 잡겠다라고 하니까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부의 반응에 역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는 시기에 따라 그 냉정하게 봐야 자, 여기까지 가면 또 심각해지니까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 강 소장님이 생각하는 파리 부동산 대책 100일 총평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모르겠는데. 총평 시간이 총평 하나 해야죠. 사실 누가 이거 총평. 제가 그러면 좀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를 글을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또 써놓으셨군요. 네, 부동산 카페에다가 블로그에다 썼어요. 블로그에 쓰셨어요. 네. 아유, 우리 강 소장님 족적을 따라다니려면 힘들어요, 그죠? 카페에, 유튜브에, 블로그에, 뭐 팟빵 시작하셨다고? 네. 네.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 제 총평 써놓은 걸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걸 보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올 겨울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그 부동산 시장이 막 아주 그냥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예상보다 조금 빠르긴 했지만 잘 일단 커트하는 그런 좀 흐름으로 가기는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내는 데 있어서 뭐 퇴로가 없이 뭐 한 부분이라든가 좀 디테일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결국 플레이어들마다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올 겨울에 이렇게 거래 절벽이 오는 시점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양극화가 되면서 지금 하락 반전하고 매수가 안 붙으면서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 심리가 되게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나오는 급매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도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12월 달, 1월 달 제일 한기. 그래서 뭐 그런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려볼 타이밍이 아닐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매물 노려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투자 뭐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나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네. 자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총평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면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효과는 있었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가격이 더 올랐을 텐데 어느 정도 약간 과열되는 분위기에서 조정을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까지는 효과가 있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늘 있는 거지만 나름대로의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총평을 하라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 당황했고 그래서 내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뭔지 다시 다 생각을 다시 또 다 리와인드 하셔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계속 오가고 막 생각들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겠네요. 네네. 정리를 못하는 것도 정리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도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충실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표현하실 때 익명 뒤에 숨어서 과격한 표현보다는 좀 뭐랄까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잖게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